어느 날 오후 인천의 한 병원 복도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회색 하늘 아래 내 마음도 어쩐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 같았다. 병실 안에서는 어머니 정옥남 여사님께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희미한 숨을 내쉬고 계셨다. 82살삼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 한 번도 스스로 몸을 가누신 적이 없었다. 나 이름은 현우, 51살.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다. 아내 은정과 딸 소영이와 함께 사는 조용한 집.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날 내 손에 들고 있던 두유팩이 떨어져 바닥에서 터진 순간처럼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다. 여보세요, 아빠 얼른 와야 해요. 큰 고모가 엄마를 때렸어요. 딸 소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자동처럼 병원 복도를 뛰쳐나왔다.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이미 젖은 몸으로 차에 올랐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마저도 조급하게 들렸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평소 정갈하던 거실은 뒤엉켜 있었다. 넘어간 의자 깨진 컵 조각, 널브러진 이불. 그리고 한쪽 벽에 등을 붙인 채 주저앉아 있던 아내 은정. 그녀의 왼쪽 뺨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 앞에서 애써 웃고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내 누나 미숙이 쏘아보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싸움을 끝낸 사람처럼 숨이 거칠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가까스로 입을 떼며 물었지만 미숙 누나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매섭게 말했다. 너한테 말하기 전에 네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엄마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한테 한마디 연락도 안 하더라. 오늘 내가 시골집 들렀다가 들은 이야기 아니었으면 엄마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겠지. 나는 어리 빠진 채 은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마치 죄인처럼. 하지만 난 너무 잘 안다. 3년간 그녀가 얼마나 정곡남 여사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새벽마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밥을 떠먹이던 손. 밤마다 열나는 어머니 곁에서 한숨도 못 자고 새우잠 자던 날들.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에도 입 한 번 내지 않던 그 인내심. 누나, 그건 아니지. 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자 미숙 누나는 말을 잘랐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가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까지 악화됐다는 건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모신 거야? 엄마가 말을 못하시니까 그냥 방치한 거 아니야. 나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며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누나가 엄마 보러 온 게 몇 번이었어. 아내가 한 게 부족하다고 매일 같이 씻기고 약 챙기고 어머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반응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 입원했다고 전화 안 했다고 이렇게 따귀를 때려 그건 누나가 잘못한 거야. 미숙 누나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는 애들도 있고 나도 바쁘고 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니까 그냥 다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책임도 없이 비난만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 알겠어. 누나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엄마 모셔가. 지금 당장. 누나가 직접 엄마를 돌보면서 누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줘. 뭐 나 지금 병원 가서 퇴원 준비할 거야. 오늘 저녁부터 엄마는 누나 집으로 모실 거야. 거실은 그 순간 숨도 멎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아내 은정은 내 말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미숙 누나는 말을 잃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꼈다. 이제는 가족 중 누군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밤 비가 그치기도 전에 우리는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마쳤다. 어머니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미숙 누나의 말에 대한 내 방식의 응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은정은 묵묵히 어머니의 짐을 챙겼고 소영이는 낯선 긴장감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누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몇 번이나 지금은 아니잖아 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지금이니까 하는 거야. 미숙 누나의 집은 3층에 있었고 오래된 연립주택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어머니를 들것에 태워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누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직접 느껴봐. 어머니는 작은 방에 놓인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워 계셨다. 그 방은 창문 하나 없이 다소 습했고 공기조차 어딘가 답답해 보였다. 미숙 누나는 베개를 다듬으며 여기서 며칠만 계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날 밤 은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새 환경에 불편해할까봐 혼자 남겨두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지만 마음은 방금 떠나온 곳에 놓여 있었다. 이틀 후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누나는 병원 간호사 출신인 지인의 추천으로 간병인 한 명을 구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30 중반,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부드럽고 섬세한 손놀림이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처음 어머니 옆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전공남 어르신이시죠?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윤희는 처음 보는 집안 분위기에 다소 놀란 눈치였다. 방 안에 있던 불편한 침대 쓰지 않는 채 먼지 쌓인 간이 테이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어색한 침묵. 그녀는 어머니의 몸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은 아직 말은 못하시지만 반응은 꽤 좋아요.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니까. 가족분들이 자주 손을 잡아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언이 무색하게 미숙 누나는 어머니와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곁에 앉아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윤희의 몫이 되었다. 누나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후 내가 다시 누나 집을 찾았을 때 윤희가 나를 따로 불렀다. 혹시 어르신께서 이 집에 오신 후로 자주 야경을 보고 싶다고 손짓하신 적 있나요? 네, 저녁이 되면 자꾸 창가 쪽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방에 창문이 없어서 답답하신가 봐요. 그제야 나는 방 안의 공기, 조명, 침묵,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은정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봤던 건 당신이었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현우 씨,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그 집에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보다 무서운 건 가족 사이의 거리감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내 마음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며칠간 어머니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고 윤희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주물러주고 있었다. 은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미숙 누나의 집을 들렀고 간병인을 도우며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썼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모여야 했다. 누구든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게 설령 나밖에 없더라도. 오늘 저녁 누나 집에서 식사해요. 나는 은정과 소영이에게 말한 뒤 누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누나 가족끼리 밥 한 끼 해요. 어머니 앞에서. 짧은 침묵이 흐르고 누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저녁 무렵 작고 오래된 식탁에 우리 가족 넷이 둘러앉았다. 어머니는 윤희의 도움으로 거실 쪽으로 옮겨졌고 포근한 담요를 덮은 채 식탁 한편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식탁 위에는 은정이 정성껏 만든 미역국과 두부조림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미숙 누나는 시장에서 사온 전과 김치를 함께 꺼내 놓았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가득한 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었다. 조용한 숟가락 소리만이 몇 분간 식탁 위를 채웠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은정이 당신한테 맞았을 때 나 정말 화났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누나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 미숙 누나는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엔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목을 축이며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은정을 때린 건 미친 짓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아프게 누워있는 걸 보고도 아무 소식도 없었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하고 분노가 앞섰어. 그런데 그건 내 감정이지. 네 아내한테 풀 일이 아니었는데? 은정은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소영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숙 누나는 말을 이어갔다. 3년 동안 엄마 돌본 사람은 너희였잖아. 난 겨우 몇 달에 한 번 찾아와 놓고선 무슨 권리로 비난을 했는지 이제서야 알겠어. 순간 방하는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자 은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저 누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날 뺨을 맞았을 땐 너무 놀라고 서러웠지만 정말 서운했던 건 소영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가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미숙 누나는 놀란 눈으로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몸이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었고 소영이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미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은정의 앞에 섰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말로 다 못할 만큼 미안해. 그날 너를 때린 손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러워. 은정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은정은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누나. 우리 어머니 위해서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않기로 해요. 그 순간 정옥남 여사의 휠체어에서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재빨리 다가가 손등을 닦아주었다. 어머니의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 속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쌓아왔던 감정, 상처,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괜찮아요. 다시는 엄마 앞에서 싸우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식탁 위의 국물은 따뜻했고 마음속 앙금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다시 말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함께라는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무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누나 미숙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쑥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고 은정도 마치 마음 한구석에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수가 늘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어머니가 계신 방이었다. 윤희 간병인이 조용히 제안했다. 현우 씨 혹시 가능하다면 방을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창문 없는 방은 어르신에게 너무 답답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나와 함께 미숙의 집 구조를 살폈고 거실과 이어진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창문이 있어 바람이 통했고 햇빛도 은은하게 들어왔다. 누나 이 방을 어머니 방으로 쓰면 어때? 거긴 내가 원래 책상 놓고 일하던 방인데. 미숙은 말끝을 흐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가 계시기엔 여기가 훨씬 낫지. 그날 오후 모두가 힘을 합쳐 어머니의 방을 옮겼다. 은정은 커튼을 바꾸고 윤희는 작은 난로를 들여놓았다. 소영이는 고사리 손으로 작은 화분을 사서 창틀에 올려두었고 나는 책상 대신 어머니가 누우실 수 있는 넓은 침대를 설치했다.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셨다.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지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윤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햇살이 따뜻하죠. 어르신 이제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눈을 더 자주 깜빡였고 간혹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도 벗지 않은 채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학교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카드를 꺼냈다. 이건 제가 할머니한테 드리는 카드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그 카드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잔잔한 이슬이 맺혔다. 은정은 조용히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소영이가 많이 컸죠. 이제는 할머니 걱정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됐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어머니 방에 모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은정은 김밥과 미역국을, 미숙은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했고 윤희는 가볍게 기타를 들고 와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주 사적인 축하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창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숙이 내 옆에 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우리 생일 때마다 콩나물국을 끓여줬었지. 그땐 싫다 했는데 지금은 그 국물이 그립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콩나물국도 끓여드리자 누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아직 우리 곁에 계시니까 못다한 거 다 해드리자. 작은 방 한가운데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은 창가에 그날의 기억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창문 있는 방으로 어머니를 모신 뒤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조심스럽지만 분명 따뜻해졌다. 아침이면 윤희가 첫 인사를 건네고 은정은 작은 도시락통에 쑥차나 미숫가루를 담아 미숙 누나에게 건넸다. 그녀도 더 이상 무뚝뚝하지 않았고 틈날 때마다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은정이 달려나왔다. 여보, 누나가 손편지를 썼어요. 편지 응? 어머니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도. 편지는 어머니의 침대맡 서랍에 정갈하게 접힌 채 놓여 있었다. 하늘색 편지지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나는 천천히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엄마 그리고 현우야 은정가. 지난 세월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위해 희생했는지, 현우가 얼마나 어머니 곁을 지켰는지, 은정이가 얼마나 조용히 감당해왔는지 나는 보지 못했고 보려 하지도 않았어. 어린 시절 엄마는 늘 나에게 너는 장녀니까 네가 참아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이 나를 무겁게 했고 그래서 어쩌면 나는 현우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느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알겠어. 엄마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단 걸.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 내 마음속 억울함만 키우고 있었단 걸. 은정아, 내가 널 때렸을 때 정말 미친 사람 같았을 거야. 용서해줘.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이제는 나도 엄마를 함께 지킬게. 같이 가자, 우리. 이전 익스년 월일 미숙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이미 편지를 읽으신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고 은정은 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다. 미숙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우리 셋이 함께 계획을 다시 세우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정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중에 있다. 어머니의 간병은 앞으로도 윤희지가 계속 맡고 각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고정으로 부담해 간병 비용과 치료비를 함께 책임지며 매주 토요일은 가족이 돌아가며 어머니와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직접 쓴 일기장을 만들기로 했다. 어머니가 듣고 보고 느끼는 하루를 매일 적는 가족의 기록장. 윤희는 물론이고 은정나 미숙도 돌아가며 매일 한 줄씩이라도 꼭 적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은정이 첫 페이지를 열었다. 오늘 어머니는 오전엔 도라지차를 잘 드셨고 오후엔 햇빛을 쬐며 조용히 웃으셨다. 그리고 소영이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다 잠드셨다. 방 안엔 따뜻한 바람과 참기름 냄새가 돌았다. 어머니 평온한 하루였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앉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엄마의 몸만이 아니야. 엄마가 살아온 시간, 그 기억까지 함께 안아야 해. 은정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는 이 기록장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예쁘게 채워주는 그림책 같아. 그날 이후 작은 방의 테이블 위엔 늘 펜과 노트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하루가 우리 가족의 온기가 거기 담겨가기 시작했다. 3월의 끝자락 바람 끝에서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햇살이 방 안가득히 들어왔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은은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희는 평소처럼 이마를 닦아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엄마 손을 조금 움직여볼까요? 날씨도 따뜻하니까요. 그녀는 가벼운 원형 리듬 운동 기구를 가져와 어머니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나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았다. 윤희 씨 지금
손가락이 반응했어요. 내가 놀라 외치자 은정과 미숙도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정말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향하고 있었다. 은정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겼고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다. 엄마? 엄마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작은 주름이 하나 더 잡혔다. 그건 분명 웃음의 기색이었다. 그날 가족 기록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2026년 3월 29일 엄마의 손끝이 봄바람처럼 움직였다. 세상 어떤 기적보다 소중한 움직임이었다. 며칠 후 윤희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상체를 스스로 조금 일으킨 것 같다고 전했다.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기지개를 켜듯 등을 구부렸다가 다시 눕는 모습은 분명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소영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동요를 불러주었고 미숙은 손수 만든 꿀유자차를 가져와 윤희에게 건넸다. 윤희 씨 목마르실까봐 이거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그녀는 어느새 집안의 분위기마저 부드럽게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갑자기 두 눈을 또렷이 뜨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쇼다. 한 단어 단 3글자. 그러나 그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은정과 마주 앉아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자주 해주던 말이 있어. 어떤 말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은 다시 온다. 그 말 그냥 인사말 같은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겠어.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침이 왔나 봐요, 오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죠. 우리 가족 이제 제대로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고요를 씻어주는 듯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집안을 감싸주었다. 어느새 4월이 되었고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창문을 열면 아카시아 향이 스며들고 어머니가 누운 방엔 늘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소영이가 작은 스피커를 들고 와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부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 혼자 연습한 거예요. 그리곤 숨을 고르고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가느다랗고도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고 계셨고 소영은 노래하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소영은 살짝 당황한 듯 엄마 쪽을 돌아봤고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 거야 소영아. 참 잘했어. 그날 저녁 어머니의 침대 옆에 놓인 가족 기록장에 낯선 필체의 글자가 남겨져 있었다. 간병인 윤희가 깜짝 놀라 내게 달려왔다. 현우 씨 어머니가 뭔가 쓰셨어요. 나는 황급히 달려가 노트를 들여다봤다. 거기에 분명히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글씨가 있었다. 조금은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다. 소영아 노래 예뻤다. 엄마 나 행복해. 엄마가 그 글을 보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고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았다. 미숙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글을 쓰다니. 그 손으로 다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냥 한 줄짜리 메모가 아니야. 엄마가 다시 우리와 소통하려는 첫 번째 인사야. 다음날 은정은 작은 액자를 하나 준비했다. 가족 기록장에서 어머니가 쓴 그 문장을 뽑아 깔끔한 글씨체로 다시 적고 그 옆에 어머니가 쓴 원본 필체를 그대로 넣었다. 액자는 어머니의 머리맡 벽에 걸렸다. 간병인 윤희는 말했다. 환자들이 글을 다시 쓰는 건 큰 회복 신호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안정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소영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나에게 물었다. 아빠 나도 가족 기록장에 써도 돼요. 그럼 왜 안 되겠니? 넌 이 집의 작은 일기장이니까. 소영은 핑크색 펜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할머니 제 노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글씨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제일 예뻤어요. 다음엔 제가 피아노도 쳐드릴게요. 약속. 그 글을 본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손을 내밀어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록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소영은 활짝 웃으며 외쳤다. 엄마 할머니가 내 머리 만졌어.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삶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이처럼 작고도 따뜻한 접촉 한마디, 한 줄의 글, 한 번의 노래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이 집의 공기 속에는 봄이 사랑이, 그리고 매일 새로 쓰이는 희망이 있었다. 5월의 바람은 다정했다. 따뜻한 햇살과 어울려 대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화단의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은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김을 찌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기척과 함께 윤희가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현우 씨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급히 뛰어가 어머니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히 움직였다. 미숙.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지금 미숙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살며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고개를 아주 약간 끄덕였다. 그녀가 직접 내뱉은 첫 번째 이름. 그것은 세상 모든 말보다 무거웠다. 그동안 삼켜왔던 수많은 감정이 단 하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급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어. 미숙이라고. 정확히.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끝에서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갈게. 30분 후 그녀는 눈가에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착했다. 현관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야? 미숙이야.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미숙, 우리 딸? 그 말을 들은 순간 누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름 불러주는 거 언젠가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매일 기도했는데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거실로 나왔다.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창가에 서서 그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가족 기록장에는 미숙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글을 남겼다. 2.2X년 5월 14일.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세 글자 그 안에 내 어린 시절, 엄마의 젊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어진 오늘이 다 들어있었다. 이제 나는 진짜 딸이 된 것 같다. 은정은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현우 씨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엄마 이름 자주 부르자. 그 이름이 그냥 늙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그날 저녁 나는 기록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 정희라는 이름. 그 이름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불러드릴게요. 당신이 딸의 이름을 기억하듯 우리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창밖에선 밤바람이 나무짚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 집 안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한 이름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진심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작은 정원이 있는 마당에 둥근 상을 펴고 우리는 둘러앉았다. 은정은 들깨미 엿국을 끓였고 미숙은 장아찌를 여러 병 가지고 와서 가지런히 놓았다. 윤유인이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 가운데로 모셨고 소영이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음료수를 따랐다.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저녁,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연회처럼 차분하고도 뭉클한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툼한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계셨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우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며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그 순간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웠던 걸 말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이내 미숙이 입을 열었다.
정희 어머니, 그동안 제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30년 원망을 녹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윤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온 뒤 매일 배우고 있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임을요. 소영이는 천진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눈 감으시는 거 사실 좋아서 그렇죠.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진짜 많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입꼬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꺼냈다. 엄마 현우예요. 이제야 말하지만 3년 전 처음 엄마 쓰러졌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엄마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저 간병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부르고 글자를 쓰고 손을 내밀며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사라져가지고 손잡아줘서. 말을 마친 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현우야, 아들아. 그 두 마디에 나도 미숙도 은정도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따뜻한 저녁 공기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보다 깊은 온기를 함께 느꼈다. 그날의 기록장은 어느 때보다 정성껏 쓰였다. 이전비 객신년 5월 20일. 온 가족이 이름을 불렀다.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오늘 저녁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꽃이 핀 건 정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마당의 작은 등이 하나둘 켜졌고 소영은 어머니의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저 내일도 노래 부를게요. 그러니까 꼭 꿈에 나와요. 어머니는 말없이 손가락을 꼼지락 움직였다. 그건 이 집에서 배운 또 다른 언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대답이었다. 6월의 초입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은 유리창을 통과해 어머니의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고 작은 나무 선반 위엔 소영이 그린 꽃 그림이 한가득 놓여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말을 아꼈고 눈빛도 평소보다 오래 감고 계셨다. 윤희는 그녀의 팔을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유난히 손이 따뜻하시네요, 어머님.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다 이상하게 가슴이 시큰한 기분이 들어 방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고 아주 약하게 손짓하셨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맡 서랍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겉면엔 또박또박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이들아, 읽어줄 수 있겠니?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현우야, 미숙아. 엄마가 자주 말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내 전부였단다. 세상엔 말보다 손이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살면서 배웠고 이제 너희가 그대로 해주었구나. 은정아, 고맙다. 우리 집의 빛이 되어서 소영아 할머니의 봄이었다. 너는?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 사랑한다. 아주 많이 오래도록.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셨고 눈을 감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자고 있는 듯한 표정, 평화로운 숨결처럼 이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꽃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불렀다. 소영은 자신이 만든 꽃바구니를 들고 와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고 말했다. 할머니 봄이 다시 와도 여름이 지나도 저는 할머니 잊지 않을 거예요. 매일 이름 부를게요. 그녀의 말에 미숙은 울면서 소영을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 그게 엄마가 남긴 사랑이야.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 며칠 후 나는 가족 기록장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엔 은정이 써놓은 글이 남아있었다. 2점 긱스년 6월 10일. 정희 어머님 이제는 하늘 아래 빛이 되셨겠지요. 남기신 말 남기신 손길 남기신 따뜻함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말보다는 손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방, 그녀의 편지,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의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 다시 피어날 가족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어머니의 방 창문을 열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봬요. 그때도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느덧 긴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도 이야기 속 어머니와 닮은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언제부턴가 말없이 헌신하던 어머니,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웠던 형제자매, 혹은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가족 한 사람.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라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누나, 형, 아버지. 그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닮은 장면이 있었나요? 혹은 아직 용서를 못한, 아직 말 못한 사랑이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담아둔 그 마음이 곧 댓글에 함께 나눠주신다면 이 공간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마루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용기가 간절히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